프로그램 개발 실제 3-2 프로그램 개발 실제 3-2-1 대상자 정보 수집 3-2-2 대상자 요구 분석.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정보 수집. 대상자 정보 수집 내용. 인구 통계학적 정보, 의학 건강학적 정보, 치유농업적 정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과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이때 설문지나 평가 도구,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면접이나 관찰을 통할 수도 있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의 특징이나 프로그램 참여 목적, 선호하는 프로그램,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등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으로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결혼상태, 가족상황, 종교, 교육정도, 학력, 고용상태, 직업, 소득수준, 취미 및 특기, 성격, 사회경제적 상태, 주거 형태, 지역. 그 다음 취미 및 특기도 인구통계학적 정보에서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 의학정보학적 정보, 과거, 최근 병력, 가족력, 혈압, 맥박 등 기초 건강 상태, 현재 신체적 상태, 현재 심리 및 정신 상태, 현재 인지 상태, 대화 능력,服用하는 약물, 특이 반응, 알레르기, 받고 있는 치료, 그리고 참가자의 욕구. 주호소 정상 및 요구사항. 다음,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지식 및 선호도를 조사할 때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험 유무, 프로그램 과거력, 농업 지식, 농업에 대한 흥미 및 선호도, 선호하는 식물, 동물, 선호하는 치유농업 활동, 선호하는 색,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바라는 점.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이라 하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간은 얼마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넣는 거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바라는 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조사한다. 일반 대상자이든 아니면 특별한 치료 중인 대상자이든 간에 주로 호소하는 정상이나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유,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참가자의 욕구, 참가자의 주 정상 호소, 그리고 참가자의 치유농업에 대한 조건, 어느 정도 시간은, 어느 정도의 회차가 가능한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을 포함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프로그램 계획, 실행,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후 질적 평가,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운영 인력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및 운영 인력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은 외부 위탁, 온라인 교육, 자료 공유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련 자료의 법적 보관 기간이 종료되거나 개인정보의 보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파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장 데이터나 문서 파일은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구 삭제하고 USB나 매장형 메모리 HDD는 물리적으로 완전 파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나 종이류는 파쇄기로 파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기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잠깐 확인해 보면 제3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야 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2월 달에 바뀌었어요. 익명에 의해서 익명 처리 가능하면 익명을 해야 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2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3번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번 정보 주체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번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정보 주체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때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인 정보 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의무 준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5번째는 정보 주체자를 위한 거잖아.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명백히 정보 주체의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6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인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된 범위에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라고?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처리 정보자는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해야 되고, 정보 주체에게 정보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 처리자하고 정보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사인을 할 때 대상자가 하면 되는데, 대상자 외에 동의권자가 서명해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다든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혹은 법정 대리인 연락처, 아니면 의식불명인 상태라든지 기타 상황인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서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 그 동의권자는 누구야? 정보 주체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동의권자지. 그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만 14세 미만 아동, 법정 대리인이거나 혹은 정부 주체가 의식불명이라든가 기타 합법한 상황에 한해서 동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최종적인 목적인 대상자의 문제 해결 또는 욕구 해결을 위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 대상자 분석. 대상자 분석. 대상자는 농장에서
맞이할 주 고객층과 확장 가능한 고객으로 나눌 수 있고, 주 고객과 주 대상자와 확장 가능한 대상자로 나눌 수 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상자 집단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 대상 집단이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활동에 적합한 사람인가? 어떤 대상 집단이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대상 집단에 대한 치유 활동을 위한 자본이 확보되었는가? 평소 염두에 두었던 대상 집단에 접근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다. 즉 말하자면 대상자 집단 선택할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우리는 그 대상 집단에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해봐야 된다. 주 대상자 및 확장 가능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주 대상자를 예방형 대상과 질병 장애 또는 특수한 도움을 필요하는 특수 목적형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생애 주기별로 치유농업 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전생의 공통적인 대상자로는 전생의 대상적으로 전생의 공통인 것은 다문화, 탈북민, 수용자, 법무보호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거주하는 것,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세대통합. 이러한 것은 전생에 공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대상자이고, 생애 주기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유아기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는 분노 발작, 심리적으로 거부증, 퇴행, 사회적으로 분리감, 개체화 모방, 언어 발달, 평행놀이, 형제 간의 경쟁. 유아기에 학령기 전에. 학령 전기 아동은 유아기를 2 내지 4세, 학령 전기 아동 4 내지 6세, 아동기는 7에서 12세, 청소년 13에서 19세, 성인기를 청년기 19에서 39세, 장년기 39에서 65세, 노인은 65세 이상이라고 볼 때, 유아기 2 내지 4세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는 분노 발작, 거부증, 퇴행, 분리감, 사회적으로는 분리감, 개체화 모방, 언어 발달, 평행놀이, 형제 간의 경쟁. 학령 전기 아동 4 내지 6세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인지 쪽에서는 말더듬, 심리에서는 성에 대한 호기심, 사회적으로는 말더듬, 단체와 협동 경험,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령기 아동, 아동기 7에서 12세에는 심리적으로 방치 아동, 문제, 사회적으로는 학교 경험,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거짓말이나 도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13에서 19세에서는 인지 능력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고 심리적으로는 정체감, 자아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데, 에릭슨에 의하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생식기잖아. 이때 발생 가능한 문제는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학교와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유아동 청소년기 다 합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인지에서는 주의결핍, ADHD, 인지장애, 자폐, 심리적으로는 공포, 불안, 학교 공포, 성폭력, 전환반응, 히스테리, 스트레스로 인한 전환반응, 아동기 우울, 자살시도, 아동기 조현병, 중독, 비만, 식이장애, 위기청소년, 부적응 아동, 만성질환, 장애, 사망아동의 가족, 비해, 사회적으로는 위기청소년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성인기는 청소년, 장년기를 합쳐서 볼 때 심리적으로 에릭슨이 말하면 친밀감과 고립감의 시기이고, 또 생산성과 정체성의 중년기가 기간인데, 이때 요구되는 책임감과 친교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스트레스, 생활, 직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발달 과업으로는 에릭슨의 통합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발생 가능한 문제로는 65세 넘으면 그때부터는 신체 기능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신기능으로서는 기억력 감소, 인지, 기억력 감소, 문제 해결 능력 감소, 인지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수면장애, 우울감, 절망감, 퇴행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고독감, 독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2 내지 4세 유아기에서의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수준은 자율감 대 수치심, 프로이드에 의하면 학문기, 피아제에 의하면 전조작기, 학령 전기아동 4 내지 6세인 때는 피아제에 의하면 여전히 전조작기이고, 에릭슨에 의하면 학령 전기는 주도성, 솔성감 대비 죄책감,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건기이다. 학령기 아동은 7에서 12세는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가 시작되고, 에릭슨에 의하면 건면성과 열등감이 생겨나는 때, 프로이드에 의하면 잠재기다. 청소년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감 대비 자아혼란, 프로이드에 의하면 생식기이다. 청소년기가. 성인기는 에릭슨에 의하면 친밀감과 고립감 시기, 에릭슨에 의하면 중년기는 생산성과 정체성 시기, 피아제에 의하면 청소년 이후부터는 계속 형식적 조작기이니까 계속 형식적 조작기이고, 노인은 에릭슨에 의하면 통합감과 절망감이 대비되는 시기이다. 피아제에 의하면 여전히 형식적 조작기이다. 이러한 대상자 요구 분석에서, 대상자의 분석에서 우선 가장 수요가 많은 대상 순으로 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대상자의 나이대와 치유 문제 및 요구와 관련한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주대상자의 나이대와 특징, 인원 등을 간략히 작성을 한다. 예를 들면 비장애 초등 아동 15명 내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확장 가능한 대상자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4인 기준 3가족, 아니면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인 15명 내외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한 대상자를 간략하게 적고, 1대1의 개별 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집단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집단의 크기는 15명 이내가 적절하고, 집단 상담에서도 6명에서 12명, 7명에서 8명을 제한하고 있다. 15명 이내로 하면서 6명에서 12명, 7명에서 8명을 제한하고 있고, 산림치유에서는 6명에서 10명 또는 5명 이하로 구성한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이냐 아니면 대집단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소외됨이 없이 피드백을 잘 주고받게 적절할 수 있는 규모를 판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주대상자와 확장 가능 대상자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 대상자의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 대상자 요구 분석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첫 번째, 치유 문제.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 첫 번째, 치유 문제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대상자의 현재 문제가 뭐냐? 잠재 혹은 현존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 그리고 요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요구? 그 요구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이고 얼마의 시간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계산해야 한다. 첫 번째, 대상자 요구 분석. 첫 번째, 대상자 치유 문제를 파악하는 것. 치유 문제는 잠재 또는 현존하는 질병 장애의 문제 혹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에 관련한 KS 경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었는데,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2017년 농장형 치유농업 개발 가이드에 의하면 치유농업 대상은 초기 단계에는 비장애, 비질환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형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와 질환을 가진 대상을 고객으로 한 치료 및 재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제안하는 내용은 평가는 프로그램 시작 전과 완료 후에 최소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자, 두 번, 대상자 요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구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요구라는 것은 현재 처해 있는 상태, what is 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요구라고 한다. 다시 요구가 뭐냐? 대상자의 요구 분석한데 요구가 뭐냐? 요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태 what is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지칭한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러한 요구, 즉 차이나 조건을 파악해내는 것을 요구 분석 또는 요구 사정이라고 한다. 요구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개인이 느끼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상황. 요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태 what is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what should be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지칭한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러한 차이나 조건을 파악해내는 것을 요구 분석이라고 하고 또는 요구 사정이라고 한다. 각 요구를 가진 주체를 개인, 조직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한다. 첫 번째, 조사하는 방법, 서베이 기법. 두 번째, 관찰법. 그 다음 세 번째, 결정적 사건 분석법. 네 번째, 델파이 기법. 다섯 번째,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이 있다. 소개하려고 한다. 서베이 기법은 조사 연구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비교적 집단의 크기가 크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하고, 주로 핵심 이슈나 추세, 대상자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실시하는 방법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이 있는데, 질문지법으로는 대개 우편을 사용하거나 직접 만나서 설문을 받는 거고, 면접법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베이 방법은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편조사라는 것은 장점은 비교적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타당한 정보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야? 우편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장기적 과정이고 응답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제한된 질문의 수와 형태가 단점이 될 수 있다. 전화조사는 응답률은 비교적 양호하고 간단한 과정이고 그리고 전화조사는 비교적 어려운 질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응답자에게 접근이 용이하다. 전화하는 거는 접근이 용이하다. 근데 단점은 고비용, 전화 비용이 많이 들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가 될 수 있다. 대면조사는 장점은 최상의 응답률을 받을 수 있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니까. 응답에 대한 높은 통제도 가능해. 근데 단점은 대면조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다수의 응답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스베이 방법의 우편조사는 저렴한 비용이고 타당한 정보 가능하고 저조한 응답률. 전화조사는 타당성 결여된 거, 응답자의 접근이 용이한 거, 어려운 질문이 가능한 거. 대면조사는 최상의 응답률, 응답에 대한 높은 통제력,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 고비용, 다수의 응답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관찰법.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 특성이나 지역사회 환경이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고 조사자는 지역사회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혹은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관찰해서 뽑아내는 경우를 관찰법이라고 한다.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 특성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및 상황을 파악할 때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결정적 사건 분석법, 크리티컬 이니시던트. 결정적 사건 분석법은 특정 업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을 기술하도록 요청해서 구체적인 행동 기록을 얻음으로써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통해서 얻은 정보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특정 직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기술해가지고 구체적인 행동 기록을 얻음으로써 매우 구체적인 자료이고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1950년대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의견조사 방법인데 질문지의 개발 및 응답 수렴 과정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집단 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이다.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 수렴 과정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 집단 의견 수렴의 방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함께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직관 또는 판단력을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델파이 기법은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 대상 집단을 먼저 만들어 조사 대상 집단을 만드는 2단계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 파악을 위해서 질문지를 보내 3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사된 견해를 요약을 해서 2차 질문지를 다시 개발해서 다시 보내 이때 그 이슈의 중요성, 필요성 및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순위를 내어서 평정하는 것을 요구를 해. 2차 때는 뭘 한다고? 중요성, 필요성,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를 한다. 4단계에서는 2차 자료 조사에서 기본적인 통계가 나오니까
기본적인 통계를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3차 질문지를 또 보내. 이때 조사 대상자들은 지난번에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수정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해야 돼. 5단계에서는 3차 조사 결과를 다시 통계 처리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요약하고 다시 4차 질문지를 개발해서 송부해. 지금까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거야. 질문지 몇 번 보내나요? 4번. 1단계에서는 집단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견해 파악을 위한 설문지, 3단계에서는 그거 요약해서 중요성, 필요성, 성취 가능성, 순위를 매기는 설문지 다시, 4단계에서는 또다시 3차 질문지 보내는데 그거는 그 3단계에서 했던 중요성, 필요성, 성취 가능성의 통계 분석했는 결과를 정리해서 다시 3차 질문지 만들어서 다시 보내. 그래서 3단계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했는 이유를 제시해야 돼. 그게 4단계이고 5단계에서는 4차 설문지 다시 발송하는데 지금까지 전체 요약했는 거를 갖다가 최종 정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한 번 더 줘. 이렇게 델파이 기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의사결정자, 직원, 응답자 이렇게 세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의사결정자하고 직원을 동일 집단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 요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델파이 기법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한다. 구체적인 장단점으로는 장점,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시간적 또는 지리적 제약이 있어가지고 모이기가 어려운데 전문가 의견 반영과 수렴이 가능한 게 정말 다행이고 대면 접촉이 없으므로 응답자들은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응답자가 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대개 동기 수준이 높고 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조사를 할 때 양적 질적으로 수준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준을 같이 높일 수 있고 광범위한 교육 요구 분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또 조사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대상자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델파이 기법의 단점은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거고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우편을 통해서 반복적인 통계 처리를 하고 또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몇 번씩이나 설문지 주고받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응답 내용이 진술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도 토론을 해서 자신의 견해를 명료화하면 좋은데 그것이 명료하기가 어렵다. 왜? 일일이 다 써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들의 계속적인 조사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왜? 특별한 강화나 보상 작용이 없으면 응답자들이 계속 참여하는 게 적극적인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은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이 뭐지?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은 형식적인 게 없어.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대상자하고 매일 일상적인 접촉을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 형식적 기법에 대해서 뭐 델파이나 서베이나 관찰법이나 결정적 사건 분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시간과 자원이 덜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자 진단 평가 방법. 대상자 진단 평가 방법. 이제 개인적인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의학적 정보를 파악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심리적, 생리적 진단평가 혹은 사회적 환경 진단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환경 진단평가는 이번에는 하지 않고 심리적, 생리적 진단평가만 공부를 하겠어요. 심리검사 측정 및 검사 및 측정 1. 심리검사 측정 및 검사 및 측정. 심리검사. 심리검사란 대상자의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표준화한 측정 도구를 말한다. 상담자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개인 간 혹은 개인 내적인 심리적 속성이나 특성을 진단한다. 심리검사 방법 혹은 도구를 우리는 인벤토리, 체크리스트, 또 블랭크, 인덱스, 서베이, 프로그램, 시리즈, 프로파일, 설문지 많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인벤토리, 서베이 등등 설문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심리검사의 의미. 인간에게 있어서 심리적 속성, 어트리뷰트는 지능, 성격, 능력, 적성,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 지능, 성격, 능력, 적성, 태도, 가치관 이런 것 등이 심리적 속성으로 다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체계적 수량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과정을 심리검사라고 한다. 심리검사는 종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렇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심리검사는 개인의 대표적인 행동 표본, 비헤이비어 샘플을 심리학적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거다. 대표적인 행동 표본. 그것을 측정해서 전체를 가늠하기 위한 거지. 둘째, 심리검사는 표준화한 방식에 따른다. 즉, 표준화는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셋째, 심리검사는 체계적 과정이다. 한 가지 심리검사가 여러 개인들에게 실시될 때 동일한 종류의 정보가 수집된다는 의미이지 객관적 채점 규칙에 따라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개인 간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고 또 횡단적인 시행을 통한 비교도 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심리검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한다.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 또는 동등한 형태의 검사로 동일한 사람에게 재검사했을 때 관찰된 점수들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재검사했을 때 관찰된 점수들의 일관성.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한 것을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정도를 점검하는 거다. 그래서 심리검사란 첫째, 공통적인 특징, 대표적인 행동 표본을 측정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동을 예견하기 위한 거고 둘째, 표준화되어 있어서 절차가 동일하고 셋째, 체계적인 과정이어서 동일한 종류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개인 간의 행동 혹은 횡단적인 시행을 비교를 할 수 있고 넷째, 심리검사에 따른 객관적 평가는 신뢰도 타당도가 있다. 그것을 보장한다. 그러면 이런 심리검사를 왜 하느냐? 목적은 개인 행동의 예측, 분류 및 진단, 문제 탐색,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자기 이해의 정진,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심리검사는 우리가 치료 개입하고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초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검사를 한다든지 부부 만족도 검사, 알코올 중독 검사 이런 거를 하면 내담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자기 이해를 정진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흥미검사. 흥미검사를 통해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진로를 찾아볼 수도 있고 학습 기술 검사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학습 방법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도 심리검사를 하는 거지.
심리검사는 측정 내용과 종류는 많지만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에 따라서 객관적 검사냐 투사적 검사냐, 그리고 측정 구성하는 개념에 따라서 능력 검사냐 성격 검사냐로 분류가 된다. 첫 번째, 객관적 검사, 오브젝티브 테스트. 객관적 검사는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채점 과정은 표준화되어 있고 해석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검사를 객관적 검사라고 한다. 이런 검사는 개인의 독특성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이 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내담자의 수준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검사를 말한다. 이러한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검사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다.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 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자 변인이나 검사의 상황 변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개인의 특성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또 결과표, 프로파일이 제공이 되니까 해석이 용이하다. 장점이지.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단점. 수검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대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좋게 측정하고 본인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흐름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질적인 독특성에 대한 정보가 무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의 예를 들면 첫 번째 지능검사. 지능검사는 WISC, WAIS,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 또 스케일 for adult. 그러니까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은 WISC, 스케일 for children. 근데 성인은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이니까 WAIS. 그리고 똑같은 웩슬러 검사인데 프리스쿨 앤드 프라이머리 스케일, 정말하면 취학하기 전에 프리스쿨 유아들의 지능검사 웩슬러 프리스쿨 앤드 프라이머리 스케일 of intelligence WPPSI,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가 있고 성격 검사로는 MMPI, 심리 유형 검사 Myers-Briggs Type, MBTI는 미네소타 멀티페이직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BTI, 그리고 MMPI 심리 유형 검사, 그리고 흥미 검사로는 직업 흥미 검사, 학습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객관적 검사로 분류된다. 객관적 검사, 지능 검사 WISC,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 WAIS, 프리스쿨 앤 프라이머리 스케일 WPPSI, 성격 검사라는 MMPI, MBTI, 그 다음 애니어그램도 있고 흥미 검사로는 직업 흥미 검사, 학습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객관적 검사로 다루어진다. 심리 검사에서 투사적 검사. 이거는 분류가 어떻게 된 거지?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에 따라서 객관적, 투사적 나누는 거니까 투사적 검사 프로젝티브 테스트. 프로젝티브 테스트라는 말은 프로젝션, 즉 투영이나 투사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건데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고 투사의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무의식적인 요구들의 방어 기제가 되어서 무의식적 충동,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긴장을 해소시킨다. 이런 투사적 검사의 특징, 무의식적인 충동, 감정, 생각, 태도를 외부로 전가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이러한 프로젝션을 검사의 기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투사적 검사의 특징은 첫 번째,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과제를 제시해서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구조적 검사, unstructured test라고 한다.
둘째, 투사적 검사는 검사 지시 방법이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며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셋째, 투사적 검사에서 수검자의 특성은 명료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의도적 반응이 아니라 모호적 검사 자극에 대한 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해서 수검자의 비의도적, 왜 비의도적이야?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뮤레이는 검사 자극 내용이 모호할수록 수검자가 지각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심리구조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는 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 반응을 보는 거지. 넷째, 투사적 검사는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하므로 막연한 자극을 하니까 막연한 자극을 통해서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뭐가 되겠어? 수검자가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허위 반응의 가능성이 적고 객관적 검사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사적 검사는 전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로는 로샤 검사, TAT, 주제통각 검사, CAT, 아동용 주제통각 검사. 이 주제통각 검사가 뭐지? 카드나 이런 거 띠에 T가 띠이니까 띠마틱. 띠임을 주는 거지. 카드 보고 감정을 그 카드를 보고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말하는 거니까 TAT, CAT. C는 children, 어린이용 주제통각 검사니까 그러니까 TAT하고 CAT는 같은 주제통각 검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TAT and CAT. 그 다음에 DAP. DAP는 Drawing a Person. P가 person이가 인물화 검사, 사람을 그리게 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을 하게 하는 거고 투사하는 거고 BGT 이거는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고 해서 도형 모형 검사 여러 가지 도형을 10개 20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 적으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기억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는 도형 모형 검사. 그 다음 SCT. SCT는 Sentence Completion Test. 문장을 완성시키는 검사.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은만 적어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게 하는 검사.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unstructured test라고 하고 검사 지시 방법은 간단하고 그런데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게 하니까 그리고 또 검사하는 방법 자체가 자극이 모호한 검사 자극에 의해서 수검자의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의도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자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투사하다 보니 수검자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허위 반응의 가능성이 적지. 자, 그 다음은 심리검사 중에서 능력검사. 능력검사는 극대 수행검사라고도 하는데 Maximum Performance Test. 극대 수행검사, Ability Test인데 능력검사는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내에 수검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검사지. 이거는 문항마다 정답이 있어. 그래서 시간 내에 몇 개나 맞췄는지 보는 게 능력검사지. 이러한 능력검사의 대표적인 검사로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지능검사, General Ability Test, 일반 능력검사 혹은 지능검사라고 말하는데, 지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 또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자료를 적절하게 취급하는 능력. 이 검사는 성인용하고 아동용 구분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빈넷검사. 빈넷검사는 최초의 지능검사이고,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웩슬러 검사. 그 외에도 뭐 BGT, 좀 전에 나왔던 밴드 게슈탈트 테스트 혹은 ATA 집중력 평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 적성 검사, aptitude 테스트. aptitude 테스트는 적성이 잘 맞느냐, 예를 들면 홀랜드 테스트, 스트롱 테스트. 그 다음 세 번째, 성취 검사, 어치브먼트 테스트는 주로 특정 교육이나 성과 알아보기 위해서 대학 입학 수학식 능력 검사, 이런 것들이 성취 검사에 해당한다. 능력 검사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 검사. 지능 검사에는 빈넷, 웩슬러 검사, WISC,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 그 다음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 그러니까 WAIS, 그 다음에 WPPSI, 웩슬러 프리스쿨 앤 프라이머리 스케일 for of intelligence,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적성 검사는 홀랜드 스트롱, 그 다음 성취 검사에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검사, 이런 거. 지금 보다시피 능력검사라고 했는 지금 나온 지능, 적성, 성취검사에서 언급된 것은 모두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었지. 그 다음 성격검사. 성격검사는 퍼스널리티 테스트. 퍼스널리티 테스트는 인성검사, 성향검사, 수행검사가 다 포함된다. 성격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고 각 문항에 정답 또는 오답이 없다. 인성검사, 성향검사, 습관적 수행검사라고도 하고, 또 가치관검사, 자아개념검사, 태도검사, 흥미검사,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격검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능력검사, 좀 전에 나왔던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빼놓고는 다 성격검사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능력검사는 다 객관적 검사였던 거에 비해서 성격검사는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를 나누는데, 객관적 검사로는 16 성격 요인 검사, 그 다음 CPI, 캘리포니아 사이콜로지컬 인벤터 CPI 검사,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 그리고 행동장애가 있는 비정상인을 구분하기 위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이런 것들 은 객관적 검사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이들 검사는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 예 아니오로 답을 하게 되어 있다. 16 성격 요인 검사, CPI 검사, MMPI 검사는 성격 검사 중에서 객관적 검사 유형이고, 성격 검사 중에서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로는 좀 전에 나왔던 주제 통각 검사 TAT, CAT, 카드 보고 감정 묘사하는 TAT, CAT, 그 다음에 로샤 검사. 로샤 검사는 잉크 반점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투사된 거 독특성 검사라고 하고, 로샤 검사. 이 같은 로샤 검사, TAT, CAT 검사 같은 투사적 검사는 그림을 보고 수검자의 생각을 기술하거나 말한 후에 전문가가 응답 내용을 분석해서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주관식 반응 검사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 검사 중에서 투사적 검사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러한 성격 검사의 한계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왜곡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왜곡 반응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했고, MMPI에서는 거짓말 척도를 만들어서 응답자들이 진실하게 응답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검사할 때 MMPI하고 SCT, Sentence Completion Test, 문장 완성 검사하고 MMPI, 즉 말하자면 Meyer Briggs Type Indicator 심리 요형 검사를 같이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상담자가 상담의 목표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심리 검사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검사를 언제 할 건지, 혹은 어느 검사를 반드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리검사가 수검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리적 검사는 끝나고 그 다음 생리적 검사. 생리적 검사라는 건 치유농업 과정을 통해서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의 생리검사 방법.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통상 나눠서 생체검사, 검체검사, 장기별 검사, 자가생리검사 이렇게 있다면, 생체검사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뇌파 검사, 근전도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생체검사이고, 검체검사는 검사 방법으로는 혈액, 오줌, 뇨, 분변, 객담, 내척 수액 이런 것들 검사하는 거고, 장기별 검사 그러면 우리 각 장기별로 간, 콩팥, 심장, 호흡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검사이고, 신경까지. 자가생리 검사 방법은 혈압, 심박수, 맥박수, 호흡수, 체온, 체질량 지수, 미각, 후각, 시력, 청력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를 자가생리 검사라고 한다. 생체 검사는 심전도, 초음, 심초음파, 뇌파 이런 거, 우리 보통 치유농업에서는 생체 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뇌파, 검전도, 폐기능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주로 자가생리 검사 방법, 이렇게 비침섭적인 걸 하든지, 아니면 검체를 이용하는 방법, 이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본다. 자, 첫 번째 체온 검사. 체온은 직장의 온도를 표준 체온으로 통상 보는데, 체온의 중추는 시상 하부에 있고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가지고 체온을 조절한다. 두 번째 혈압은 자율신경계통의 지배를 받는 장기 중에서 심혈관계통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심장 박동수하고 혈압이 가장 많이 심혈관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표인데, 심혈관계통의 항상성 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이 된다. 심박수와 맥박수. 심박수는 심장의 박동수이고, 맥박수는 동맥의 박동수이다. 그래서 심박수는 심장에서 몇 번 뛰느냐 이런 거, 심장이 1분 동안 뛰는 횟수가 심박수인 거고, 그래서 병리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열병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올라가고, 심박수는 실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떨어지는 서맥이 나타나는데, 당연히 맥박수는 동맥의 박동수니까 통상 심박수하고는 일치하지만 심박세동이나 심박조동이 있을 때는 일치하지 않겠지. 신체 활동이 많다거나 고강도의 정신 긴장이 했다든지 고온, 산소 부족, 교감신경 흥분, 아드레날린이나 아트로핀 등의 투석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맥박은 올라가겠지. 반면에 통상 무술 단련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맥박수가 낮아지겠지. 운동 중에 맥박수는
통상 부하 강도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운동이 나에게 얼마만한 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맥박수를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뜻이고, 맥박수는 통상 신생아는 140회, 유아는 120에서 130회, 초등학생은 통상 80에서 90회, 성인은 70회 정도. 호흡수는 1분 동안 얼마 호흡수인데 흡기와 호흡기를 합쳐서 한번 하면 한 번인 거지. 평균 성인은 16번, 10살 정도 되면은 약 1분에 25번 정도 호흡을 한다. 이거는 뭐 정신적으로 긴장하거나 이러면 호흡수는 당연히 변할 수 있고, 호흡 중추는 연수에 있다. 숨내 연수에 있다. 5번째, 체질량 지수 BMI. 체질량 지수 BMI. 바디 매스 인덱스.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 이건 체중을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는 키를 고려해서 체중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체질량 지수 BMI는 뭘 보는 거라고? 체중을 보는 거라고. 체중을 보는데 키를 고려한다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체중 킬로그램 나누기 신장 곱하기 신장을 밑으로 계산하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64kg라고 치면 64kg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신장을 밑으로 계산해서 제곱을 하는 거니까 1.6 곱하기 1.6 하면 64 나누기 1.6 곱하기 1.6 했으면은 약 25 정도 나오니까 비만도 판정을 하면 20 미만은 저체중, 20에서 24.9까지는 정상, 25에서 29.9까지는 과체중 1도 비만, 30에서 40은 비만 2도 비만, 40 넘으면 고도 비만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64 kg 나누기 1.6 곱하기 1.6 해가지고 2.56을 나누면 25는 과체중이 되겠지. 통상 BMI가 체질량 지수가 18 미만이면 여성의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무월경이 시작될 수 있고, 만약 27 이상이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6번째, 심박동 변이도 Heart Rate Variability HRV Heart Rate Variability HRV 심박동 변이도. 이거는 맥박수가 아니고 심박수. 심박동수의 변화 현상을 정량화한 것인데, 이는 ECG 신호에서 나타나는 최대 및 최소의 분당 심박동수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의 심장 주기로부터 다음 심장 주기 사이의 변이를 측정해서 일련의 변이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HRV, Heart Rate Variability다. 심박동 변이도이다. HIV 신호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RV 신호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RV 주파수는 크게 두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이 돼서 낮은 주파수 대역, low frequency LF, LF와 HF가 있겠지. 하이 프리퀀시하고 로우 프리퀀시가 있으니까, 로우 프리퀀시인 경우에는 교감신경계의 활동, 하이 프리퀀시인 경우엔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LF는 교감신경, HF는 부교감신경인데 LF, HRV는 주로 동방결절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영향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LF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에 의해서 나는 거니까 HF, HRV, HF는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을 LF
분자로 하고 HF, 그러니까 부교감을 분모로 갖고 갔을 때의 상대비, 레이시오는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의 상대적 균형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LF가 분자이고, 부교감이 분자이고, HF가 교감계가, LF는 교감인데 0.04에서 0.15, HF는 부교감 신경인데 활성화되었을 때인데 이때는 0.16에서 0.4, 0.04에서 0.15냐, 0.16에서 0.4냐 에서 주파수가 나타나는 거에 상대적 비를 볼 때 우리는 부교감과 교감의 상대적 균형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맥박 간격의 표준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것을 mean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RR interval, 이것을 다른 말로 SDNN이라고 하는데, SDNN은 맥박 간격의 표준 편차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이거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SDNN이 같이 높아지고 편안해지면 SDNN 값은 낮아진다. 그 두 가지를 HRVS 기계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동 변이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 LF와 HF의 상대적 비, 레이시오를 보고 이거는 부교감과 교감신경계의 상대적 균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두 번째 SDNN이라고 해서 맥박 간격의 표준 편차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것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면 SDNN이 높고 편안해지면 SDNN 값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 HRV 신호를 분석하는 주된 목적은 관찰된 일련의 심박동열 로부터 얻어진 신호에서 내재된 특징을 찾아서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다. HRV 기계에서는 LF와 HF의 상대비 레이시오를 보고 그것은 부교감과 교감신경계의 상대적 균형 상태를 보는 거고, SDNN은 스트레스가 높으면 SDNN이 높고 편안해지면 SDNN 값이 낮으니까 이 두 가지를 주로 본다. 그 다음 뇌파 검사 7번째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래피 EEG,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래피 EEG 뇌파 검사. 뇌파는 인간의 정신 생리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중추신경계 대뇌 피질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뇌파는 인간의 정신 생리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중추신경계 대뇌 피질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뇌파는 간질이나 뇌종양 등 중요한 임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 가장 큰 것이 대뇌인데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자방구가 우세방구로서, 오른손잡이면 자방구가 우세방구로서 자방구는 언어, 수학, 추상능력, 논리적 인식, 그리고 순차적 인식이 우세하고 우방구는 비언어적 인식, 통합적 인식, 문양의 인식, 감정적인 기능, 예술적인 기능, 사회적인 역할의 인식, 이런 시각 공간적 인식이 우세하다. 인간의 좌측은 언어와 수학과 추상 능력, 그리고 순차적인 거. 인간의 오른쪽 뇌는 시각 공간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문의, 감정, 예술,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오른쪽 뇌가, 왼쪽 뇌는 언어, 수학, 추상 능력. 인간의 대뇌 피질, 대뇌의 껍질, 대뇌의 피질은 크게 전두엽, 두정엽, 옆에 척두엽, 뒤에 후두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두엽은
대부분 인간 고유의 정신기능, 수의운동, 의도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수의운동, 인격기능, 언어생성, 그 중에서 좌척, 그리고 신체적 표현, 우척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주의력, 동기, 이성적 사고, 진압력 이런 것들은 모두 전두엽. 그 다음 두정엽은 머리 여기 꼭지, 두정엽은 시각, 공간기능, 우척, 읽기, 계산하기, 각종 감각정보의 통합과 연상을 주관하는 것이 두정엽이고, 척두엽, 귀 쪽의 척두엽은 언어를 이해하고 좌척, 감각언어, 우척, 그 다음 청각, 감정표현, 기억기능 이런 것은 척두엽. 그 다음 뒤에 후두엽, 후두엽은 주로 시각기능을 주관한다. 전두엽이나 후두엽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 대뇌의 우방구냐 자방구냐에 따라서 언어, 수학, 추상 이런 것들은 우방구잖아. 그 다음 좌방구는 자방구잖아. 우방구는 시각, 공간, 비언어적인 거, 문이 인식하는 거, 예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방구잖아. 그러니까 전두엽의 경우에도 신체적 표현 그러면은 우척이고 언어 생성 그러면 좌척인 거야. 그리고 후두엽은 주로 시각이고 두정엽, 두정, 머리 위에도 오른쪽과 왼쪽 나눠서 시각과 공간 기능 이러면 우척, 읽기, 계산 이런 거는 두정엽 중에서도 좌척 이렇게 되는 거지. 주의 집중력은 어디라고? 전두엽, 전두엽. 우리가 전두엽이 제일 기능이 많아. 애매모호하면 수의운동이니 인격기능이니 언어 생성이니 이성적 사고, 진압력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인지에 관련하는 것, 주의, 이성적 사고, 진압력, 동기 이런 것들은 전두엽, 전두엽. 뇌파는 뇌의 동적 기능을 반영하는 검사인데 전기활동을 검출해 정폭하는 정도를 보는 건데 보통은 알파, 베타, 델타, 세타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나뉜다. 네 가지로 나뉜다. 알파파는 8에서 12.99 그러니까 헤르츠인데 정상 성인의 각성, 정신적 안정, 폐안,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잘 보여지는 파이다. 알파파는 10Hz 전후가 많고 안정파라고도 한다. 명상 상태에 있을 때, 명상 음악을 들을 때, 외부 자극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편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알파파가 나타나는데 알파파는 두뇌의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파이다. 인간의 정신적 과정은 알파파가 나타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알파파가 나타난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된 쾌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알파파는 무슨 파?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파다. 베타파는 13에서 30Hz로 정상 성인이 각성했을 때 전두엽, 중심엽, 척두엽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베타파는 13에서 30Hz로 불안, 긴장, 암산하는든지 정신활동 및 또 눈을 뜨고 있을 때 자극이나 통증 이런 흥분이 있을 때 외부 정보에 주의 집중이 하고 있을 때 낮에 활동 상태에 있을 때 베타파가 지배적이다.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베타파가 지배하고 있다. 보통 뇌파 긴장했을 때 우리 보통 표현할 때 RHB 뇌파가 긴장해 있는 상태 RHB를 본다 이러면은 베타파를 본다는 뜻이고 베타파를 본다는 거고
RAHB를 본다 이렇게 말하면 뇌파 이완 안정도를 보는 건데 이거는 레이시오 오브 알파파를 보는데 알파파와 투 하이 베타파의 비율을 보는 거. 그러니까 즉 알파파를 분자로 하고 고 베타파를 분모로 했을 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RAHB를 본다라고 표현을 한다. 델타파는 0.2에서 3.99Hz, 소아나 성인이 수면할 때 나타나는 거고, 병적으로는 뇌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뇌혈관 장애, 뇌종양 의식 이런 식으로 의식 장애가 있을 때, 보통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델타파이다. 그 다음 수면이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땐 델타파. 그다음 세타파는 4에서 7.99Hz. 그러니까 0.2에서 3.99Hz니까 델타파가 굉장히 약한 거지. 왜? 수면하고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 세타파는 4에서 7.99 전두엽이나 척두엽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정신을 집중해서 두뇌 내부의 정보를 활용할 때 새로운 뭔가를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머릿속에 두뇌 내부의 정보를 활용할 때 세타파이다. 눈을 감고 심상, 공상을 할 때, 기쁨을 느끼거나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불쾌할 때, 졸릴 때, 이럴 때, 체면 상태일 때, 깊은 잠이 아니라 체면 상태일 때, 이 정도는 세타파. 그 다음 센 거는 알파파잖아. 8에서 12.99니까 이거는 정상 성인이 각성한 상태, 정신적 안정 상태, 눈 감고 있을 때 폐한 상태에서 잘 보여지는 거 안정파.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했을 때 알파파. 제일 높은 하이 베타파. 13에서 30Hz까지 가는 하이 베타파는 활동파. 우리가 제일 긴장했을 때, 낮에 활동하고 있을 때 베타파가 지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의 크기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 델타는 수면하거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타는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두뇌 내부 속에 있는 거 쓸 때, 체면 상태에 있거나 그럴 때 머릿속에 있는 거 쓰지. 알파는 뭐지? 정상 성인이 정신적 안정 폐한 상태일 때, 눈 그냥 닫고 있는 정도, 두뇌가 안정됐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한 쾌적한 상태일 때 알파파. 그 다음에 베타파는 외부 정보에 주의 집중하고 있을 때, 활동 상태일 때, 스트레스가 셀 때, 이럴 때는 활동파인 베타파, 하이 베타파가 나타난다. 그 다음 건전도. 건전도는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EMG, 마이오그래피, EMG,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건전도는 건섬유들의 수축에서 발생하는 생체 전이를 기록한 것이다. EMG상의 자료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찾아내고 피로도, 건섬유의 운동 및 신경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근육의 피로, 근육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피로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진폭을 반영한 루트 민 스퀘어 RMS, 루트 민 스퀘어 RMS가 있고, 또 하나는 주파수를 활용한 MEF, 중앙 주파수냐 평균 주파수냐에 따라서 아무튼 프리퀀시, 메디안 파워 프리퀀시, 민 파워 프리퀀시 이래가지고 MEF를 썼는데 주파수에서는 MEF 중앙 주파수, 메디안 파워 프리퀀시 값이 신뢰성 있고 일관성이 있고 원래 성질을 잘 반영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MEF 건전도 검사. 피부 전기 활동, 갈바닉 스킨 리스판스, GSR, 갈바닉 스킨 리스판스, GSR. 피부 전기 활동은
피부 영역, 두 피부 영역 사이의 정기적 전이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GSR은 정신생리적 반응 지표로 쓰는데 심리적으로 유쾌하냐 불쾌하냐를 반응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피부 전기 활동이다. 피부 전기 활동은 GSR은 손가락과 손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땀샘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손바닥에 땀 나오는 땀샘에서 보는 것으로 SCR이라고 하면은 Phase Response Skin Conductance Response SCR이잖아. R SCR 이거는 두 피부 영역의 정기적 전이 보는 거니까 컨덕턴스가 들어가서 C가 있고 스킨의 컨덕턴스를 보는 거니까 SC 스킨 컨덕턴스인데 R은 리스판스 L은 레벨이야. 그러니까는 SCR은 전기 피부 반응의 일시적인 변화, 리스폰스, 일시적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느냐. 즉 말하자면 보통의 기저 수준으로부터 얼마만큼 이탈했느냐, 에피소드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탈했는가, 그 리스폰스를 보는 거, 순간적인 변화의 크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흥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SCR이고, 피부 전도 반응. 그런데 SCL은 피부 전도 수준이잖아. 스킨 컨덕턴스 레벨. 무슨 수준? 전기 피부 반응의 전반적인 추세인데 교감신경계의 수준. 교감신경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스킨 컨덕턴스 레벨이고, 이 상황이 얼마만큼 기저 수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손바닥에 땀샘에 정기적 전이가 변화했는가. 그거는 리스판스잖아. 기저 수준으로부터 이탈 정도라서 SCR를 본다. SCR을 우리말로 뭐야? 피부 전도 반응이고, SCL 레벨 교감신경의 수준. 이건 뭐야? SCL이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검사. 스트레스 호르몬을 검사하는 방법은 혈액하고 타액이 다 가능한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거지. 코티졸은 혈액뿐만 아니라 타액을 통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데, 먼저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 그리고 잠시 시간을 갖고 나서 일정량의 타액을 받아서 그 안에 코티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지. 이거 통상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유의해야 하고, 코티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다. 여기 검사 방법에는 안 나오지만 세로토닌도 많이 검사를 해요. 이거는 우울감 해소를 돕는 행복 호르몬이야. 세로토닌이 많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고, 코티졸이 많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상자의 정보 수집했는 걸로 깎고 요구 분석도 들어갔고, 정보 수집할 때는 의학적인 거, 그리고 또 치유 농업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수집했고, 그 다음 요구 분석할 때는 대상자 분석, 대상자, 확장 가능자, 대상자도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요구 분석 들어가서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했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는 어떻게 파악했어요? 전생에 공통적인 거냐? 이건 맞벌이 가정, 세대 통합, 다문화, 탈북민, 수용자 이런 거냐? 아니면은 발달 주기상, 생애 주기별 유아냐, 아니면은 학령 전기냐, 학령기냐, 청소년이냐, 뭐 성인기냐, 노인기냐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문제, 이런 것들 문제를 먼저 파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를 분석했어요. 어떻게 서베이를 하든지 관찰법, 사건 분석법, 델파이, 무형식 방법 이런 식으로 요구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리검사,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능력검사, 성격검사 이런 걸 통해서 심리검사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리검사도 했어요. 생리검사는 또 어떻게 했지? 지금 현재 약 10개 혈압부터 시작해서 체온, 혈압, 심박수, 맥박수, 그 다음 체질량, BMI, 그리고 HRV, EEG, 알파파냐, 베타파냐, 뭐 아니면 건전도 검사 EMG를 통해 가지고 피로도가 얼마나 근육의 피로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 피부 전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불쾌하냐, 유쾌하냐, 땀샘으로 통해서 그런 것도 분석하고 그 다음 SCL이면 수준이고 교감신경계 수준이고 SCR이면 리스판스 기저 수준으로부터 얼마만큼 일시적으로 변화했느냐 쾌와 불쾌가 이탈 정도를 SCR로 봤고 그 다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혹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사를 했어. 그렇게 많이 요구 분석을 했는 거로 갖고 우리가 요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지. 측정된 모든 요구의 리스트를 쫙 작성을 했고 그 다음 그 요구의 보편성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를 나열을 해. 보편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 프로그램에 개발될 요구를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기록을 해. 프로그램에서 왜 이거를 선정했는지, 왜 이거를 선정해서 치유를 돕고자 하는지. 왜냐하면 문제는 굉장히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정신, 신체적인 거, 정서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인지적인 거, 그 다음 행동적인 거 아니고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때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개발할 요구는 이거다 선정을 하고 그건 왜 그것이 중요한지 당위성을 기술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요구 분석의 결과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로 바꾼다. 목표를 어떻게 바꿔? 우리는 이거 10분 안에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목표로 기술될 내용이 기관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점검을 하면 대상자 요구 분석이 끝납니다. 그렇게 요구 분석이 끝나면 우리는 분석지, 치유 문제 분석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 대상자, 확장 가능 대상자, 치유 문제는 신체적, 인지적, 생리적, 사회적으로 문제는 신체적으로, 정서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주 문제를 이것으로 하겠다. 왜 그걸 선정했는지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나타내고 주 문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치유 문제 분석지이다. 이렇게 하면 대상자 분석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